그러면 화면을 바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시장이 얼룩덜룩하죠. 얼룩덜룩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비트코인인데 다시 이제 87K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또 다시 88K를 찍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비트코인의 그 움직임은 이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틀 전인가요? 이제 이틀 전이죠. 오늘이 26일. 정확하게는 이틀 25일 새벽이 되면서 이렇게 요 하락 추세를 뚫었는데, 하락 추세를 뚫고 나서의 그 움직임을 보면은 연속해서 계속 음봉을 보였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 6개 연속의 음봉을 보일 정도로 비트가 힘을 쓰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락 추세를 뚫고 내려가진 않았거든요. 딱 거의 한 터치를 할랑말랑한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 이 2개 기준으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준비했을 때만 해도 2개 이 봉이 다 양봉이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 현재도 음봉이다. 지금 1시 조금 전에 이제 다시 4시간 봉이 여기 바뀐 거거든요. 1시에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살짝 지금 양봉만 오늘 아침에 잠깐 나오고 다시 음봉인 상태다. 그래서 현재는 86.9K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상 하락 추세를 뚫었지만 뭐 이걸 뚫었다고 보기에도 약간 애매한, 그죠?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를 뚫었지만 이틀 연속의 상승이 나오면서 뚫었지만 아직도 뚜렷한 반등세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선도 뭐 94K인데 이제 21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뭐 아직 90K도 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멀다. 뚜렷한 반등세도 없다. 그러면 미증시는 어제 어떻게 흘렀느냐? 미증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초록색이 더 많이 보이죠, 그죠? 근데 이제 대장주 엔비디아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어제 좀 특별한 이유가 좀 있었죠. 구글의 위협을 받게 되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흔들렸는데, 어쨌든 뭐 누가 1등이 되든 AI가 살아있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그것만 보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엔비디아에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전반적으로 시장은 괜찮았다. 그래서 다우존스 1.43%, S&P 500 0.9%, 나스닥이 0.67%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이 공포지수, 빅스지수가 마이너스 9.5, 그러니까 10%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18.56까지도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거의 한 중앙 평균가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상황이 또 며칠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럼 비트코인하고 완전히 디커플링으로 간 거냐? 여기 S&P 500의 5분봉 차트거든요. 5분봉 차트. 그래서 어제 장식 시작이 이때 11시 반, 밑에 보시면 11시 반이죠. 11시 반 이때 시작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캔들이지 S&P 500, 요 노란색이 비트코인이거든요. 상승할 때 비슷하게 상승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약간 횡보를 했을 때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살짝 S&P 500이 하락을 할 때 더 많이 떨어집니다. 상승할 때는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떨어질 때 굉장히 민감하게 이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라갈 땐 그래도 같이 커플링 돼서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 살짝 떨어지는 조짐이 보이니까 오히려 약간 결과적으로 이렇게 거의 횡보잖아요. 근데 오히려 떨어지는, 그리고 진짜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는,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비슷하게 올라가더라도 떨어질 때 이 비트코인이 더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감하다, 예민하다, 비트코인이 현재.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비트코인의 투심이 아직도 얼어있다라는 방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제자리가 아니라 뭐 하락 마감했죠. 하락 마감하게 됐는데 이 S&P 500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흐름만은 이제 그 높낮이가 다른 것 뿐이지 어쨌든 비슷하게 가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근데 이제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져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보는 S&P 500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51선 위로 올라서고, 요 파란색은 21선이거든요. 21선까지도 한꺼번에 돌파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어쨌든 미증시는 어제 상승으로 51선과 21선을 동시에 돌파를 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일단 51선을 올라섰다는 얘기는 조정을 길게 끌고 가지는 않으려는 것이 아닐까.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조정장이 끝났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51선을 위로 올라섰다라는 것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사상 최고가였고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선이 그어질 수 있는데 이 하락 추세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이제 사상 최고가에 대한 그 기대감을 또 키우면서 시장을 달구는지 그것을 체크 포인트로 보자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의 바로미터는 그래도 잘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지금 이제 80.6K까지 찍고 왔는데 비트코인의 반등세가 얼마나 약하냐. 제가 이렇게 피보나치를 또 그려놨어요. 지금 하락에 대한 되돌림으로 봤을 때 80.6K를 찍고 나서 일단 0.236도 터치를 못했고 0.382, 0.618 여기는 지금 아예 근처도 가지 못했고 0.236도 지금 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렇다 할 반등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진짜 이게 약한 것일까? 진짜 약한 것일까? 그럼 과거에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왔던 이때가 이제 관세 쇼크 때잖아요. 이때 얼마나 반등을 했었고 또 반등을 했다기보다는 얼마나 그 반등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하락에 대한 되돌림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락에 대한 되돌림을 봤을 때 일단 이때가 이제 바닥이었어요. 이때가 바닥. 지금도 아직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외바닥을 찍고 갈 수도 있지만 쌍바닥을 찍을 수 있는데 그 쌍바닥이 이때보다 저점일 수도 있고 이때보다 고점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흐름을 봤을 때 외바닥보다는 쌍바닥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보거든요. 아무래도 또 시기상 그렇고 사이클 정점의 그 의심이라는 그 기간도 그렇고 또 이제 시즌 종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는 올라가면 또 파는 세력들이 나올 거예요. 개인이든 기관이든. 그런 걸로 봤을 때 다시 한번 하방으로 꽂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이 저점이 이때보다 아래일 수도 있고 위일 수도 있고 그건 또 모르는 거죠. 어쨌든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여기를 찍고 다시 한번 더 찍으면서 올해 4월 달에 관세 쇼크 때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우리가 황금 비율로 봤을 때가 한 0.618 못해도 38이거든요. 못해도 38이 그러면은 바닥을 찍었을 때 382까지는 얼마나 걸렸었느냐 이때 이렇게 보면은 한 14일 정도 걸려서 382를 찍었었고 14일 정도 그리고 618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이때네요. 한 23일 걸려서 618 자리까지 왔었다. 황금 비율이 618 자리. 근데 이제 이때는 저점을 그 바닥을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첫 번째 바닥 어쨌든 진짜 찐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그 위치상 봤을 때 여길 가능성도 크잖아요. 이때는 저점을 더 뚫고 내려왔지만 어쨌든 한 번 더 떨어진다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길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지금 382까지는 42일 그죠? 42일 걸렸고 0.618까지는 51일이 걸렸습니다. 51일 그러니까 훨씬 늘어납니다. 그죠? 거의 한 달간의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럼 일단 지금 볼까요? 현재 바닥 찍고 나서 이제 6일인가요? 5일인가? 이제 5일 정도밖에 안 지난 겁니다. 5일 정도밖에. 그러면 이때는 어떠냐? 관세 쇼크 때가 아니라 엔캐리 청산 때. 이때도 8월 달에 바닥을 찍고 한 번 더 9월 달에 나왔어요. 그럼 일단은 또 하락에 대한 되돌림을 봤을 때 이때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떨구는 움직임이 나왔고 근데 이때는 이제 이 바닥을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죠. 그러면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382까지 이때는 382까지는 금방 갔어요. 3일 만에 그냥 갔어요. 바로 382까지는. 그런데 618까지 갔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한 20일 정도 이때도 한 20일 정도 걸렸네요. 그죠? 20일 정도. 근데 이제 이때도 0.618까지 갔지만
여기에서 바로 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두 번째 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갔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제 상승세로 갔었던 고 기간으로 따지면 이때도 한 50일 정도 걸린 거예요. 이때도 한 50일 정도 걸렸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시기가 어느 때와 비슷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021 년도 5월 달 부처빔이 있었을 때 고때를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때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때도 한번 볼게요. 이때도 지금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을 제가 미리 해 놨어요. 그러면은 지금 위치가 여기일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떨어지는.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382 까지, 여기죠. 382 까지 39 일이 걸렸고 39 일, 618 까지는 70 일. 그러니까 2달 반 정도가 걸린 거네요. 그죠? 2달 반 정도. 70 일이 걸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마 답답할 겁니다. '왜 이렇게 반등도 안 나고 약하지?' 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이제 바닥 찍고 나서 사실상 5 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소 382 그리고 618 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은근히 길었습니다. 짧으면은 이제 진짜 '바닥이 나왔다.'라고 싶을 때는 한 20일 정도 걸렸지만, 정말 길게 봤을 때는 한 50일 정도까지도 나왔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정장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반등세도 약하고 뭔가 이렇게 답답한 것 같고 그렇게 느끼겠지만, 원래 시간이 걸린다. 원래 시간이.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쌍바닥이든 외바닥이든, 그러니까는 우리의 바람은 여기서 그냥 외바닥 찍고 갔으면 좋겠는데,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 쌍바닥을 찍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요? 어떤 분이 물어보셔 가지고 "외바닥인 적이 없었냐?"라고 질문하셔서 외바닥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그게 코로나 때였다. 코로나 때가 이제 외바닥 찍고 바로 이제 갔었죠. 근데 고때 아닌 이상은 보통 이제 계속 한번 올라가면 또 누군가는 털어내고 하면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트코인에게 필요한 것은 상승이 나올 만한 이 한 방의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이벤트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거든요. 가장 가까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 임박, 푸틴과 젤렌스키 회동도 시사했다 해서 간밤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특사를 파견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지금 동시에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5일 어제죠.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한 합의가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9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끝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쉽진 않지만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서 조만간 젤렌스키 푸틴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적으로 고대하지만 종전 합의가 마무리되거나 최종 단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일단 젤렌스키나 푸틴을 만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상 종전이 가까워졌다. 거의 이제 마무리되거나 최종 단계에 있을 때만 만나겠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만난다고 하면은 뭔가 '종전의 가능성이 커지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데드라인을 27일 딱 추수감사절로 해 놨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뭔가 이제 또 미국의 휴일이니까 일부러 이제 그날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당장이 내일이거든요, 추수감사절이. 당장 내일이니까 '내일 안까지 뭔가 이게 나올까?' 약간 좀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좀 너무 짧아서 바로 나올 수 있을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추수감사절 전후로 해 가지고 이제 이 러우 전쟁의 종전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 어느 때보다 가능해졌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우크라이나한테 엄청난 포기를 하게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우크라이나한테 완전히 굴복하라는 내용이죠. 나토도 가입하지 말라 그랬고, 또 그 땅도 지금 쳐들어온 러시아가 들어간 돈바스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들도 다 러시아한테 주라. 사실상 우크라이나한테 그냥 진짜 굴복하라는
그런 지금 합의를 보게끔 한 건데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종전이 가까워졌다. 그렇다면 이 종전이 되면은 일단 또 하나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으니까 이것이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꼭 비트코인의 호재라기보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미 증시가 오르게 되면은 함께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도 봤지만 함께 올라가잖아요. 함께 움직인다. 함께 비슷하게 일단 움직인다. 그걸로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지난밤에 나왔던 그 소식인데 미국의 고용 감소에 12월 금리 인하에 힘이 실렸다. 주당 13,5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는 연준 내부에서도 12월 인하 목소리가 이제 점점 힘이 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게 뭐냐면 일단 요걸 보여드릴게요. 요게 민간에서 고용 지표를 매주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25일 어젯밤에 발표를 한 건데 이제 13,000개 정도 감소를 했었고 근데 그 전주에도 지금 2,500개 그 다음에 요때도 11,000개 정도 그러니까는 지금 11월 들어서 계속 일자리가 감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간에서 매주 그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의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고객 메모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음 고용 보고서는 12월 16일, 12월 18일 발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12월 10일 금리 인하 FOMC가 12월 10일이잖아요. 금리 인하를 막을 요인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보고서 또 12월 16일이고 CPI도 12월 18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PC 내일 발표되거든요. PC가 하나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다음 고용 보고서와 CPI 발표 일정 등을 봤을 때 지금 이 고용 시장에서 계속 일자리가 줄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막을 요인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12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84% 이제 금리 인하로 거의 굳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금리 인하 한다고 해서 시장이 반응을 할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9월달, 10월달 지금 금리 인하 계속 해왔는데 그때 이후로 해가지고 뭐 크게 이렇게 오르는 거는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는 어쨌든 유동성이 풀리는 그 과정 속에는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계속 맞는 관점이긴 하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것은 케빈 헤셋,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케빈 헤셋, 이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오면서 이제 국내 기사로도 여러 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빈 헤셋 제가 이미 11월 12일 날 연준의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 해서 각 5명의 후보를 비교를 하면서 가장 유력한 것이 케빈 헤셋이라고 가장 유력 말씀드렸죠. 그래서 트럼프 핵심 참모고 매우 비둘기파다. 중앙은행 독립성이 훼손된다라는 논란이 있지만 이 뜻은 트럼프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그죠? 현재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지금 이제 기사를 내니까 국내에서도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정보가 베센트 재무장관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의장 지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니까 다음 달 크리스마스 25일 전에 발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길 또 보니까 베센트 장관은 이번 주 후보 면접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좀 하고 있나 봐요. 이번 주까지 후보 면접을 하고 최종 후보군은 백악관 비서실장 이분과 이제 부통령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면담을 거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의 의장 지명자는 상원의 인준 절차도 통과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기 연준 의장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월 1일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이 연준의 이사로서 활동을 하는 게 2월 1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연준 의장으로 하는 거는 파월의 임기가 2026년 5월이기 때문에 아마 5월 이후로 되겠죠. 근데 2월 달부터는 의장은 아니지만 연준의 이사로서는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임기가 14년이라고 합니다. 엄청 길죠. 14년.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연준 이사로 재직을 한다는 얘기는 투표권이 있긴 합니다. 2월 달부터 투표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월의 지금 자리, 연준 의장이 되는 것은 연준이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5월에 종료되니까 5월 뭐 바로 될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5월 이후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2월 달부터는 투표권을 가진 연준 이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상원의 인준 절차도 통과를 해야 되지만 통과하지 않을까요? 상원에서도 아마 통과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상 지금 봤을 때 당장 코앞에 러우 전쟁 종전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12월 10일 날 이제 FOMC 금리 인하 결정이 있는데 일단 요거는 유동성이 풀리는 그 측면에서 일단 보자고요. 딱히 이때 날짜 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상승 이벤트 좀 낮게 보지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고,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 전에 차기 연준 의장이 지명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파월은 레임덕에 빠지고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지금 이 헤셋, 이 케빈 헤셋이 지목이 되면서 이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건 양적 완화의 그런 가이드라인, 로드맵도 좀 나오지 않을까. 빨리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지금 시장에서도 이분이 매우 비둘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되든 찐 반등이 나오긴 해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확실한 그 찐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되든 이 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지표에서 확실하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것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일단 요 기사를 볼게요. 11월 26일 오늘 새벽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11월 매도세에서 주로 미국 거래 시간에서 발생이 됐다. 그래서 자세히 좀 보시게 되면 11월 이 비트코인의 매도세는 주로 미국 거래 시간에서 발생을 했는데 미국 거래 시간에서 비트코인은 약 30% 하락한 반면 아시아와 유럽 시간에는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소폭의 하락세. 그래서 뭐 수석 시장의 뭐 분석가 카일 로다는 비트코인은 항상 미국 기술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S&P 500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드리죠. S&P 500에 어쨌든 기술주가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두 자산 모두 위험 자산으로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미국에 지금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많이 미국에서 하락을 발생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캡.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 이 빨간색이 음수거든요. 빨간색이 음수.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전 그 조정장과 비교하는 것이 이때가 관세 쇼크 때잖아요. 이때가 관세 쇼크. 이때 관세 쇼크도 보시게 되면은 관세 쇼크 때 이때도 그러니까 2월 달부터 계속 불안한 그 움직임이 나왔을 때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계속 음수를 보이고 있었어요. 계속 음수를 보이고 있다가 4월 달까지도 음수를 보이고 있다가 이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니까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초록색의 양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찐 상승으로 갔거든요. 찐 상승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 관세 쇼크 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엔캐리 청산 요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때도 계속 물론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계속 이 음수를 보이고 있다가 진짜 상승이 나왔을 때 요때잖아요. 요때 찐 상승이 나왔을 이때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양수로 전환이 되면서 찐 상승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도 양수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양수로 전환이 돼야 이때부터 찐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아직도 지금 음수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때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V자로 저점을 찍고 올라가면서 양수로 됐는데 일단 이것도 비슷하게 계속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도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다시 한번 또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찍고 올라오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양수로 전환이 되면은 이제 뭔가 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질 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로 전환이 된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뭔가 이 양수로 전환되려면 한 방이 필요한데 근데 그 한 방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당장 코앞에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또 있으니까 종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일단 내일이 추수감사절인데 그렇다면 내일은 미 증시가 저기 휴장입니다. 그러면 오늘까지가 이 비트코인이 미 증시에 영향을 받거든요. 오늘의 움직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시점 미 선물 시장 보면은 소폭의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소폭의 상승세를. 이 정도 상승세면은 또 이제 충분히 뒤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방향성만은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큰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지금 뭔가 한 방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장은 맞죠. 결코 쉽지 않은 장이다. 결코 쉽지 않은 장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이 회복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 비교해 봤잖아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만 절대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고 지켜보자. 어쨌든 반등세는 나올 것인데 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리플도 간단하게 볼 텐데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하셨는지 보고선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